부동산 불패 신화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불패 신화는 정부가 만들었어요.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집값이 크게 하락하는데 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책 대출을 거의 70조 원 시장에 유동성을 유입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재건축 규제 완화해주죠. 그다음에 대출 규제 완화해주죠. 그다음에 종부세 거의 뭐 인하해주죠. 양도세 연기해주죠. 사실은요 집값만 떨어지면 난리법석을 치면서 올려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형평성 따져봐야 돼요. 주식으로 투자 실패하잖아요. 안 도와줘요. 저는 이제 주식도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야 돈이 글로 가요. 그래야 주식 투자할 거 아닙니까? 돈 터지는 경제 맛집 서현미의 돈터침이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광수 광순의 복덕방 대표와 함께 경제적 본능을 일깨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8월 말에 방송하고 가셨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저희가 다시 찾아보니까 세종시 사라고 얘기하고 가셨더라고요. 그때 영상 잠깐 보고 갈게요. 제가 가장 보는 동네가 세종시예요. 세종시. 세종시 제가 얘기하면 사람들이 야 가서 너나 사 이렇게 하거든요. 지금. 근데 세종시가 완전히 달라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40% 빠졌다니까요. 세종시가 실제로 내 집 마련이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관심 있게 보실 때다. 네. 아니, 그때 오셔서 세종시 지금 되게 많이 떨어진 상태다. 8월 22일이었어요. 네. 그때 사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아니 그때는 뭐 계엄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였고 올해 대선을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그때 세종 샀으면 이번에 좀 크게 먹었을 거예요. 앞으로 더 먹겠죠. 그러니까요. 네. 네. 근데 뭐 목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이광수 대표님 그때 이거 맞췄어라고 얘기하니까 야, 돈이 있어 사야지. 그거 뭐 1, 2억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라고 얘기는 하던데 그래도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또 맞추신 거예요? 아니요. 1, 2억으로 살 수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그렇게까지 많이 떨어진 상태. 맞습니다. 50% 하락했으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보는 건 시장을 예측하기는 사실은 힘들죠. 그러니까 현재를 잘 분석하는 건데 그래서 근데 자산 시장의 변화의 가장 큰 출발점은 사실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에 가격이 크게 하락하면 그러니까 변화가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사용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격이 어느 정도 하락하면 이제 살려는 그러니까 직접 거주하려는 수요가 다시 붙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가격이 과도하게 떨어지거나 이런 지역은 저희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세종시가 당시에 보면 예를 들어서 고점 대비해서 평균 한 4, 50%가 하락했으니까 이 정도 되면은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린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그 이후로 거래량이 증가하기 시작해요. 아무 뭐 이슈가 없었는데 네. 그러니까 거기서 저는 확신을 얻은 거죠. 어떻게요? 앞으로 오르겠구나. 네. 세종시뿐만 아니라 다른 곳들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관심 있게 보는 게 부산입니다. 부산이요? 네. 왜요? 또 저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때문에? 아니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뭐 네. 그게 영향이 작잖아요. 사실 크진 않잖아요. 부산이 워낙 큰 지역이기 네. 때문에 아까 전제한과 똑같습니다. 가격이 많이 하락했어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요즘 제가 부산 얘기하면 다들 또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뭐라고 하시냐면 노인과 바다인데 무슨 누가 이 얘기를 하셨었는데 예. 노인과 바다라고 불릴 만큼 지금 부산은 아무 매력이 없는 시장이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다. 예. 부산도 네. 되게 크잖아요. 그렇죠. 저 시댁이 부산이거든요. 오, 그 해운대 쪽은 엄청 비싸고요. 맞아요. 광안리 쪽 되게 비싸고요. 맞아요. 그 이외의 지역들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을 보는 것보다 거기에서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한 부산의 아파트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요. 안 오른 데도 있고요. 네, 올랐다 떨어진 데도 있는데 그게 중요해요. 올랐다 떨어진 거. 그러니까 전고점을 다시 회복을 아주 못한 상태인 네, 네. 네. 그런 지역이 이제 변화가 아마 일어날 가능성이 전 있어 보입니다. 뭐 예를 들어 어디 지역, 그건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전고점 회복을 못한 곳들은 사실 조금만 검색해봐도 나오기는 그럼요, 하니까. 그럼요. 예. 이걸 또 이번에 힌트로 네. 주고 가시는 네. 거예요. 요즘 부동산 거래량 흐름을 좀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6.3 대선 앞두고 있으니까 상반기 부동산 시장 사실 상반기라고 하기에도 지금 5월이고 6월이잖아요, 이제. 네네. 그러니까 상반기 시장을 전망한다고 얘기하기에는 얼마 안 남았어요. 그렇죠. 이제 상반기를 정리해야죠. 그렇죠. 네. 네, 어땠어요?
상반기는 일단 수도권이나 서울을 보면 굉장히 드라마틱했습니다. 가장 음. 큰 이유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해제됐다가 재지정되면서 네. 시장의 불확실성을 굉장히 가중시켰고 거래량만 보면 서울만 볼게요. 예를 들어서 3천 건대의 거래량이 머물다가 갑자기 9천 건 정도로 거래량이 와. 증가하거든요. 네. 3배 정도 증가하죠. 그런데 지금은 다시 4천 건, 5천 건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음. 뭐 5월이라든지 6월로 넘어가면 다시 3천 건 밑으로 음. 다시 거래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음. 저희가 보는 건 어쨌든 변동성이 굉장히 컸다. 그러면서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웠다. 이렇게 네.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근데 제가 좀 볼 때는 지금 다들 관망세다라고 음, 이야기는 하는데 음, 지난 주말에요. 음, 부동산 좀 다녀보고 임장 다닌 분들은 "와, 장난 아니다 지금. 불 음, 붙었다." 음. 이렇게 얘기하시던데요. 그 근거가 사실은 어디에 있냐면 호가에 있을 거예요. 아. 그러니까 호가가 너무 비싸다. 음음. 그런 건데 매물도 많이 없고 사실 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판단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지금 시장의 특정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음. 얘기냐면 뭐 일부 지역의 가격이 오른다고 하지만 그 이유가 음. 수요가 많아서 오르는 게 아니에요. 공급이 줄어서요. 음. 어떤 공급이냐면 팔려는 사람들이 줄었어요. 음.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그렇게 팔려는 경쟁은 없으니까 호가는 올라 있고 음. 그리고 거래량은 줄고 있고 사실 이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불 붙었다라는 말은 예를 들어서 호가가 올랐다. 음. 그리고 살 물건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런 표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안 팔까요, 지금? 아까 똑같은 거죠. 살려는 사람과 팔려는 사람들이 다 관망하는 거죠. 음. 그러니까 더 오를 것 같은데 뭐 시장의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팔려는 음. 움직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음. 일단 호가를 높게 음. 일단 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이게 낚시처럼 음. 뭐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하나 걸리면 이제 거래되는 거고 음. 그러다 어쩌고 거래되면 이제 최고가인 거예요. 음. 그런데 그게 이제 빈번하지 않는 상황. 그리고 살려는 사람도 사실은 이제 기다리거나 음. 관망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아주 높게 팔면은 팔겠지만 그거 아니면 난 일단 좀 지켜보겠다. 그렇습니다. 근데 음. 그럼 그 기저에는 음. 앞으로 부동산 가격이 훨씬 오를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숨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음. 음. 그럼 지금 뭐 여론조사로 봤을 때는 어쨌든 음. 이재명 후보가 음.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인데 그러면 민주당 정권을 잡으면 늘 부동산이 오르더라. 그러니까 이 공식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음. 우리가 망치를 들고 있으면 세상이 못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마치 그런 현상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으면 그래 민주당 정부가 그러니까 민주당 정권이 들어서면 집값 오르겠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공교롭게도 민주당 정부가 네. 집권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는데 저는 그걸 인과관계로 보진 않습니다. 민주당이 잡았기 때문에 오른 건 아니다. 그렇죠. 네. 상관관계가 있었을 뿐이고 거기서 약간 정책적인 문제가 사실은 있었다고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네. 그게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보는 건 아니죠. 음. 그럼 예를 들어서 뭐 반대로 이명박 대통령 때나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때 집값이 빠졌는데 네. 예를 들어서 그럼 윤석열 정부 때 왜 집값이 안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빠지긴 빠지다가 빠졌잖아요. 올랐는데 예, 예. 사실 그것처럼 그 인과관계는 전 아니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다들 얘기하는 게 사실 공급 얘기거든요. 음,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여전히 많고 음. 다들 신축이나 더 입지 좋은 곳으로 가고 싶은데 나오는 집이 없다. 음, 공급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음. 지금 사실 서울에 그러니까 대지가 한정적이다 보니까 여기에 세울 수 있는 집들이 없는데 그린벨트를 풀지 않는 이상 그것도 그린벨트를 푼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집을 짓는 것은 뭐 하루 이틀 만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려고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임시 거처가 마련이 돼야 또 이동을 하고 뭐 그때까지 전월세 시장이 막 튀지 않을 정도로 이 관리가 될 거 아니에요. 야, 이게 어디서부터 꽉 막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공급 문제 해결하는 거 진짜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런데 그러니까 세종시를 볼까요? 그러니까 네. 세종시가 2024년도에 집값이 하락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거의 3년 동안 집값이 하락했는데 그 기간 동안 공급이 없었어요. 음, 근데 왜 집값이 빠졌을까요? 수요가 없어서?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게 뭐냐면
가격이라는 건 공급과 수요가 만나서 결정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공급만 보고 있는 거죠. 또 하나 뭐냐면 여기서 잘못된 일종의 접근이 뭐냐면 수요는 항상 있어라는 거예요. 음. 수요가 항상 있기 때문에 공급이 없으면 바로 오른다. 음. 바로 이 지점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시장에 수요가 저는 없어요. 그래요? 예. 저는 약간 수요 1인데. 네. 근데 이거는 객관적인 지표로 저희가 보는데 여기서 수요라는 건 뭐냐면 사고 싶은 마음은 아닙니다. 살 수 있는 그렇죠. 상황.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집값을 살 수 있는 유효 수요가 지금 계속 줄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이 없으면 수요는 없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버텨오는 거라고요. 대출로 끌어왔어요. 강제로 그 수요를. 근데 저는 임계치에 도달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가계대출을 더 확대시키거나 예를 들어서 주택담보대출을 더 증가시키지 않으면 사실은 수요가 줄어드는 건 너무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변화를 예정하지 않는다면 사실 수요는 줄어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집값은 빠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네.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데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짓는 공급도 장기적으로는 필요하지만 단기적으로 집값을 결정하는 공급은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시장에 내놓는 매물의 양이에요. 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매물에 내가 팔고 싶은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질수록 공급은 많아지는 거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한 상태에서 공급이 많아지면 집값은 하락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세종시가 보여준 거고 그게 지금 지방의 주요 도시들이 보여주는 현상이거든요. 그게 서울이나 수도권도 예외가 아니다. 네. 그러면 지금 대부분의 대통령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이 행정수도 옮긴다, 대통령실 옮긴다라는 네. 건데요. 세종으로 간대요. 음. 이게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아니죠. 이제 출발점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한국의 저는 부동산의 근본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지방으로 어떤 뭐 지방의 투자를 통해서 인구가 분산되고, 근데 이게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그렇죠. 않습니까? 1, 2년 만에 할 수도 없고 일단 개헌도 해야 돼요. 그렇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거를 근본적인 문제긴 한데 저는 문제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그걸 해결할 수 있느냐가 초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문제라고 할 때 그게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면 그걸 문제라고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돼요? 그러면? 그건 전 문제라고 보지 않아요. 그냥 그거는 현상인 거죠. 어쩔 수 없는 거. 예를 들어서 제 아들이 아빠 저 농구를 너무 하고 싶어요. 근데 걔의 문제는 키가 작은 거거든요. 근데 너는 문제가 키가 작은 거야라고 하면 됩니까? 그렇죠. 그러게요. 그걸 해결할 방법은 있긴 있죠. 다른 실력을 키우면 되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우리가 뭐냐면 그 본질적 그게 문제라고 좀 보지 않고 그러면 이제 다른 게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연습을 안 해서야 뭐 이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문제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투자로 집을 보유하고 있어요. 다주택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면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1주택자도 투자로 갖고 있는 비율이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실거주 안 하시는 분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서울의 아파트 중에서 48%만 자기 집에 거주해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뭐냐면 1주택자 중에서도 그 집을 투자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갭을 해가지고 전세 주고 자기는 딴 데서 살고 있거나.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부산에 사는데 부산은 전세인데 서울에 집을 투자 가지고 목적으로 있어. 집을 이런 생각 엄청 많다고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는 할 수 없잖아요. 아니요. 잘못됐다는 표현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건 문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문제는 잘못됐다는 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해결해야 되는 방향성이에요. 뭐냐? 왜 그러냐면 그럴수록 변동성이 커져요. 아파트 가격에, 네. 주택 가격에. 왜냐하면 투자로 갖고 있으니까 갑자기 집값이 오를 것 같으면 매물을 싹 걷어들여. 그리고 예를 들어 집값 하락할 것 같으면 매물을 엄청나게 쏟아내요. 그러니까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하고 많이 떨어지기도 해요. 네. 근데 내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변동성이 줄 거 아닙니까? 저는 근본적인 원인이 사실은 이거. 투자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집을 보유하고 네.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뭐 연관된 거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 투자로 또 사요.
수요와 공급이 다 투자로 얽혀 있다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너무 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완화되고 해소되는데 정책과 그리고 뭐랄까요, 뭐 공약 같은 것도 좀 맞춰지면 좋겠다라는 음. 생각은 사실 갖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근데 대부분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요. 내가 살아보니까 주식 투자하는 거랑 뭐 코인 투자하는 거랑 부동산 투자하는 거랑 해서 살아남은 거는 부동산밖에 없다. 근데 이거는 지금 뭐 이재명 후보든 뭐 김문수 후보든 이준석 후보든 다 비슷비슷하게 우리가 너무 그 부동산에 돈을 많이 깔고 앉아 있다. 음. 너무 비싸다. 음. 그러니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재명 대표의 말이에요. 이재명 후보의 말이에요. 이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내가 이걸 세금으로 두드려 잡아야겠다고 생각은 했으나 지금 다시 생각해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자할 곳이 없더라. 부동산 말고는. 확실하게 오르는 건 부동산밖에 똘똘한 한 채밖에 없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이거를 제한할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 나는 다른 길을 열어주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인즉슨 대부분의 이제 제 친구들이나 뭐 제 주변 분들도 부동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야, 내가 이걸 몇 년 해보니까 내 연봉보다 상승률이 훨씬 높아. 1년만 깔고 앉아 있으면 내 2년치, 3년치 연봉이 올라버리는데 이걸 어떻게 포기하냐. 이거 말고 내가 어디에 투자를 해야 이거만큼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냐. 그리고 부동산은 사유재산인데 이거를 왜 우리더러 실거주 일체가 아닌 것들은 투기라고 명명을 하며 우리를 막 악마 보듯이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일단은 그 생각의 문제를 말씀드릴게요.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수익이 높은 게 아니에요. 다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집값이 오른다고 그래서 그거를 팔고 뭐 그걸 유동해서 내가 쓸 수 있는 자산이 아니고 집값이 다 오르기 때문에 네. 그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주택자 대비해서는 수익이 높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내가 거기에서 수익을 크게 얻는 건 사실 아닐 수도 있다.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러니까 부동산 불패 신화를 말씀하셨잖아요. 네. 근데 공교롭게도 그 불패 신화는 정부가 만들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과거에도 보면 집값이 하락하는 구간이 반드시 나와요. 그러면 엄청나게 정책을 써서 꼭 올려줍니다. 네. 그러니까 불패 신화가 생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집값이 올라서 생긴 것도 있겠지만 빠질 때 엄청 도와주네. 최근에도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022년부터 2023년 초까지 집값이 크게 하락하는데 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책 대출을 거의 70조 원 시장에 유동성을 유입하고요. 네. 그다음에 뭐 재건축 규제 완화해 주죠. 그다음에 대출 규제 완화해 주죠. 그다음에 종부세 거의 뭐 인하해 주죠. 양도세 연기해 주죠. 사실은요. 집값만 떨어지면 난리법석을 치면서 올려준단 말이에요. 네. 그랬더니 집을 산 사람들이 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집값 빠져도 뭐 다 올려주네. 그럼 무조건 사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불패 신화의 기저에는 뭐가 있냐면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그런 투자는 세상에 없습니다. 항상 불확실성이 있잖아요. 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유난히 부동산은 빠지면 다 도와줘요. 만인이 일어나서.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변화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제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다 문제의식을 다 갖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부동산을 그러니까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부동산이 왜 문제라고 얘기하냐면 부동산에 돈이 너무 많이 쏠리면 생산성이 없는 자산이에요. 그 깔고 앉아버리니까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너무 과도하게 부동산 비중이 높으니까 시장의 유동성이 안 돌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변화해야 되는 건 다 아는데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세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을 올려서 그럼 주식 투자를 하게 만들 거야 네. 라고 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시간이 걸리는 문제예요. 저는 부동산 안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같이 그래야 변화가 일어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안에 뭔가 개혁과 변화를 좀 만드는 게 같이 동반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어서 지금 막 부동산 값 떨어지면 사람들이 난리 법석을 떤다. 그래서 결국에 정부에서 다 도와준다. 결국에. 네. 근데 그런 역사를요. 저도 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 저도 한 몇 년 동안 봤을 때 와, 목소리 크면 들어주는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올림픽 파크 포그레온이었어요. 그렇죠. 거기 원래 준공 안 나면 뭐 세 받을 수 없게끔 하겠다고 했었잖아요. 무조건 실거주할 사람들만 그 맨 처음에 갈 수 있게끔 했는데 그거 결국 다 풀어줬어요. 맞습니다. 집값 떨어졌어요. 거기 다 올랐어요. 결국. 맞습니다. 원래 직장인들의 마지노선은 잠실이다 막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쵸. 와 이젠 잠실도 진입을 못해요. 그렇죠. 그냥 월급 받아서는요. 그렇죠.
그러니까 와 목소리 크면 그리고 죽는 소리 하면 나라에서 집값 보전을 해주는구나. 다 받쳐준 거예요. 예, 그리고 반대로 네. 만약에 그 사람들을 만약에 정부에서 모른 척했다. 그럼 그거야말로 그것도 재앙인 거예요, 사실은. 왜요? 그 사람들 다 경매에 넘어가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저는 물론 이제 도와주는 게 필요한데 그건 뭐냐면 저는 경제는 도와줄 때는 뭐냐면 모랄 해저드가 없어야 돼요. 음, 그러니까 의사 선택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맨 처음에 뭐 제가 예를 들어서 죄송하지만 올림픽 파크 포레온에 청약을 할 때 사람들이 이미 거기에 무조건 실거주를 해야 된다는 조항을 다 알고 계약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막상 들어갈 때 되니까 잠깐만 이거 우리끼리 또 얘기하다 보면은 이거 공격받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잘 하다 보면은 정부에서 제가 좀 할게요. 도와주지 않을까. 예. 그러다 보니 결국 다 그게 되게 웃겨요. 재밌는 또 일이 있었어요. 네.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역전세라고 예. 쉽게 말해서 내가 갭 투자를 해놨어요. 근데 전세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돌려줄 돈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난리를 쳐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파트를 팔아서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대출이 생긴지 아십니까? 전세 반환 대출을 해줘요. 맞아요. 그 전세 사기 국면에서 또 한 번 생겼죠, 그게. 지금은 어떤 대출도 있냐면 전세를 끼고 삽니다. 그럼 후순위 대출도 해줘요.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습니다. 은행이 후순위로 대출을 해준다고요. 네. 그러니까 이만큼 사실은 집을 갖고 집을 투자로나 투기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조금만 빠지면 막 받쳐주고. 근데 저는 투자로 해놨잖아요. 그럼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책임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맞아. 생각해 보면 네. 부동산은 그런 식으로 약간 목소리 크게 나가면 정부에서 정책 대출을 해주든지 뭘 하든지 아니면 다시 법을 바꾸든지 해가지고 다 살려주는데 네. 근데 이거 형평성 따져봐야 돼요. 주식으로 투자 실패하잖아요. 안 도와줘요. 맞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주식도 도와달라고 할 거예요. 그래야 돈이 글로 가요. 그래야 주식 투자할 거 아닙니까? 절대 우리가 망하도록 그냥 바라보진 않는다라는 그렇죠. 믿음을 만들어줘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 해놨는데 이제는 빚으로 사놨으면 그 이상 가격이 빠지면 반대 매매가 나가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거 나갈 때 정부에서 돈 대줘요. 이런 거 있습니까? 없죠. 부동산이 있어요. 왜 있습니까 이게? 근데 제가 이 부분의 변화가 전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새로운 정부가 나오면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 때문에 더 받쳐주긴 힘들다. 이제 이제는 변화가 났을 때. 음. 그러니까 저는 뭐 가계대출이라든가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만약에 빠졌을 때 또 받쳐주진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진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부터 제가 예측한 대로 수요가 준 상태에서 매물이 증가하고 가격이 이제 하락하기 시작하면 아무도 안 주워들 수 있어요. 정부가. 네. 네. 그렇게 되면 가격 하락폭이 좀 더 클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이제 집주인들이 패닉셀을 할 수도 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왜 안 도와주지? 나 전세금 돌려줄 거 없는데? 아니면 나 지금 빨리 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최근에 막 경매가 증가하는 것도 사실은 그 네. 기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저희가 정책을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는 예측할 때 정책의 그런 부분을 하나 예측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빠졌을 때 안 도와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여태껏 과거하고 달라요. 여태껏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사실. 아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노무현 참여정부 때나 네. 노무현 대통령 때나 아니면 문재인 정부 때는 한 번도 빠지질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럴 기회가 없었던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때는 어땠어요? 엄청 도와줬죠. 빠지니까. 빚내서 집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문재인 때는 어땠나요? 계속 오르기만 했으니까 또 그때도 빠질 때 안 기회가 도와줘. 없었구나. 네. 그랬군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얘기도 해봅시다. 토지거래 허가제 요거 이제 폐지를 했다가 네. 다시 주워 담았어요. 결국엔 반포까지 이제 포함시켰단 말이에요. 이때 그 우스갯소리로 사람들이 오세훈 시장의 얼굴을 넣어가지고 야, 내가 기회 줬잖아. 왜 이 안에 못 샀어? 이런 말이 돌 정도로 그때 엄청 뛰었잖아요, 가격이. 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보니까 오히려 정부가 여기 집을 사라고 찝어주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마찬가지로 이제는 못 사 그러니까 그때 산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흥미로운 현상이 있었어요. 그때 판 사람은 왜 음. 팔았을까요? 더 먹을 게 없다? 그렇죠. 갑자기 그 기간에 매물이 급증합니다. 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갈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산 시점의 연령대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조사를 해보면 두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실수요자들이 많아요. 판 사람들이요? 산 사람. 산 사람들이. 음. 예. 판 사람은 투자자가 많고. 아. 그죠. 어, 그다음에 대출을 엄청나게 일으켜서 삽니다. 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처구니없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선수들은 나가고 음. 초보자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런 집들의 가격대가 거의 몇십억이고 막 원펜타스 이런 데 막 70억 이렇잖아요. 네. 근데 이거를 뭐 대출을 조금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집들이에요, 거기가? 그러니까 그런 집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송파구가 가장 많이 거래가 아, 되는데 그쵸. 송파구가 예를 들어서 30억 원, 뭐 25억 원대 거래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전세를 끼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토호제가 해제됐으니까 갭 네. 투자가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전세가 50%라고 그러면 15억이 있고 그리고 또 대출을 받아요. 각종 대출을 받고 내 있는 돈 합쳐서 진짜로 온 힘을 다해서 사는 거죠. 잠깐만. 15억 넘는데 대출 가능해요? 아니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대출도 받고 아, 뭐 다른 전세 신용 대- 대출들? 전세 대출도 예. 받고 내가 살고 있는 전세에 또 대출을 받아서 돈을 넣고 네. 요즘에 시장에서 가장 잘 팔리는 부동산 그 강의가 뭔지 아십니까? 뭐예요? 대출 많이 받는 법이에요. 아. 지금 굉장히 사실은 저희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대출을 어떻게 하면 많이 받을 수 있는가가 부동산 시장의 강의의 주요 내용이에요. 그런 책들이 막 시중에서 엄청나게 팔리고 있다고요. 대출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 현상은 전형적으로 시장이 이제 끝까지 온 거죠. 더 이상 살 수 없으니까 대출까지 받아서 사는 거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